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발표는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방통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전체들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을 해오셨고,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편향된 인권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보를 통해서 꾸준히 비판을 제기하셨던 분이십니다. 장동 사설대학교 임원님 모시고요. 문재인 정부 5년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톨릭 관동대 이원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 이미 일단 추모로 공막을 보고 있었죠. 공마가 있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보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역사가 이루어지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지난 5년간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플레이 속에서 인권정책의 위상,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 향후 신정부가 유의해야 될 함의,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재춘 전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적인 대북 인권 정책이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는 대북 인권 정책이라고 평가할 만한 실체적인 정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지난 2016년 북한 인권 법안 통과에 따라서 설치된 통일부의 북한 인권과라든가 나머지 제도적인 인프라들은 그대로 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인프라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 인프라에서 무엇인가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부르는 어떤 실체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산출이 없었다는 겁니다. 산출이 없었을 뿐더러 효과도 없었다. 또한 뒤에 잠깐 언급할 몇 가지 중요한 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권 인프라들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비판하려는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인권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근거를 세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은 7초 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근거는 저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기본 원칙, 평화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또 국제 정책에서 얘기하는 국가 간의 평화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론은 일종의 정의론입니다. 정의론이라는 것은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평화만이 옳다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가치와도 함께 이렇게 말하자면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평화라는 자신들이 정의한 이 정의를 향해서 달려드는 경주와 같이 옆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아주 정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이 대북 정책의 그 공식적으로 제기한 자료들을 보면 평화를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추진하겠다. 북한 정권이나 그 정부의 어떤 논리에 문제가 되는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본다면 스스로를 묶는 자승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승론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은 자신이 설정한 정의로운 목표를 위해서 양보가 하야만 하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인권 문제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통일부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 인권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 개선을 하겠다고 그것을 천명하고 있는데, 인권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호 연관된 것이고, 통합적으로 개선하지 않더라도 상호 연계 속에서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인권적 문제는 주민들의 자유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미 국제사회가 인정한 바 있고, 그 자체가 사회권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을 합사하는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략적인 문제이지 정책의 목표를 삼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정책의 목표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의 이동권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 이 인도적 사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목표로 놓고 그 문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으로서 아마도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 개선이라기보다는 균형적 개선, 이러한 용어가 훨씬 더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평화를 정의로 인식하는 그러한 정책 주체들의 관점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 개선은 전략적 수단이 아니라 그러면 북한을 건드리지 않겠다. 북한의 자유권 문제가 가장 치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회피 전술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의심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맥락 속에서 본다면. 세 번째로 중대한 그 증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북한 인권 정책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중대한 증거의 세 번째는 이산가족 상부 문제 등 그동안의 역대 정부가 역정을 둬서 추진했던 인권적 현안에 대한 아무런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측면입니다. 세 번이나 정상회담이 있었고 양 남 간의 대화가 완성했던 시점에 가장 우리 국민들이 또 이산가족들이 연락, 또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정책 주체들이 종전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서신교환, 행사, 확인 같은 절차에 대해서 왜 아무런 정책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는지 이산가족의 이세인 저 자신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의 실제 정책 실패 사례를 몇 가지를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단체들이 많이 또 얘기를 해주실 테니까 저는 그냥 크게 큰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려고 봅니다. 또 이것이 정부에서는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권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을 들어서 법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신선법의 법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법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접경지 주민의 생명권, 또 안전권 문제를 대등한 가치로 놓고 이 법안을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까지 실명으로 이 법안을 문제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 인권 규범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국내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공양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에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 절차적 문제라든가 국내 헌법이나 또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접촉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에서는 강제 소관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강제성환 금지 원칙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의 강제성환을 국제사회에서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국제 단체들도 그래왔죠. 그런데 그것을 주장해야 될 정부 주체가 바로 그 법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책 실패, 왜 이런 정책 실패가 일어났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정의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화만을 정의로 인식하는 주체들의 눈에는 이러한 문제는 지극히 사소한, 또는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협상을 저해하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 피살 사건은 여러분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이 피살 전무한 여러 가지 정보들, 구체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공개를 요청한 바가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부 측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 이 사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정부는 즉각적인 수사 발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적인 불판 문제, 월급기도, 빚 문제 이런 것을 축소시키는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국민이 실종돼서 그 담당 공무원이죠. 북한 측의 해상에서 장시간 억류된 이후에 세상에서 피살되고 또 시신까지 불태우는 이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예사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인지, 설사 이분이 월급을 기도했다면 왜 북한 측은 이 월급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피살하고 또 시신까지 불태우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 규명과 문제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국민 앞에 해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 문제를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유엔에서 통과되는, 지금 현재는 이 표현 없이 통과되죠. 워낙 많은 유엔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다,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북한 정부는 유엔과 대화도 하고 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정도의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외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안국에 참여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남북협상 형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고요.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이 공동 제안국에서 빠짐으로써 다른 우방으로부터 강상민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외교적인 수법을 감당해야 될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들과 사례들과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보를 볼 때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이 평화로는 인권이 빠진 반쪽짜리 평화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인권 없는 평화, 자유 없는 평화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과연 이처럼 반쪽짜리 평화, 앞서 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권과의 평화 또는 자신들이 정의론이라고 믿는 평화, 그 평화를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두 번째 보다 더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우리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평화는 반드시 자유 또는 인권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만 동떨어져서 추구한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화는 굉장히 부서지기 쉽고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국가가 서로 간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그런 조건 속에 있다면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마치 절대적 가치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죠. 앞서 말씀드린 가치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규범, 보편적 규범과 일치하지 않은 뿐더러 실질적으로도 상호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상대방과의 평화라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항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모든 불필요한 문제를 미국에 의한 끊임없는 체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이런 견해가 밑바탕에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이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침해받는 조건과 유엔을 비롯한 주류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우려하는 조건 속에서 이와 같은 한양된 평화가 지속 가능할까요? 이것은 더구나 이산가족 문제, 탈북민 문제, 꿀포 문제, 강제 억류자 문제 등 상호 연관된 인권 이슈를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더더군다나 인권 없는 평화는 신뢰 구축을 지속해서 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인권 정책 퇴행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본다면 동해안에서도 또 서해안에서도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든 북한은 자기 식대로 했을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인권적 관점에서 대응을 했든 또 지금 평화 정의론적 입장에서 대응을 했든 북한은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자신들의 길을 가물 의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한반도 평화가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유보했다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권 개선은 뒤에 추진할 그런 정책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곧 무너진 그런 호황된 평화 그리고 신뢰가 서지 않는 상대방과의 언술적인 평화 이러한 것을 수립했던 정부의 그 결과, 정책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바대로 기존의 어떠한 보수 정부보다도 더욱 남북관계 전반이 불쾌한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세로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이것이 평화통일을 국가 목표로서 헌법 전문에 표기한 정부가 취할 책임 있는 행동이었을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평화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정부가 만들어낸 역설적인 그 현실 평화를 더 위협받는 이 현실이 세계와의 평화, 인류와의 평화, 북한 주민과의 평화라는 다른 과제는 아예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다른 방향에서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평화가 정의론에 입각한 평화로 평준되어 있었다면 또 반대로 평화를 지나치게 안보론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안보 문제가 모든 대북 관계를 독점해버린다면 북한 인권 개선이나 북한 주민의 삶의 질 문제는 또다시 부차적인 문제로 그냥 지역적인 문제로 밀어내져 볼 것입니다. 평화는 인권과 함께 가야 견고하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자유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합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안보를 포함한 평화 못지않게 인권 증진을 포함한 평화에도 전임 정부와 달리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 속에서 북한의 가족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세상을 떠나겠다는 연로와 이산 가족들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극심한 통제와 봉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하루빨리 의약품과 인도적 지원이 전달될 수 있는 조치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외국 정책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는데요. 시각자를 얘기하면 실종됐다, 또 나아가서 퇴행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전인으로 같습니다. 그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양정식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양정식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인권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2.8군인 국민 배정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이십니다. 의원님 오셨으니까 의원님 한마디 두 마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했었는데요. 그때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여성 인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동 인권, 인권 문제 주로 하다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인권 문제는 이게 진짜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닌데 시기와 정권을 달리할 때마다 정말 일관성 갖지 못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전쟁이 나면은 가장 피해를 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금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아무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경제 제재는 한다고 하지만은 미국과 거의 동맹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든지 인도도 지금 그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만약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시는 그 고견을 전부 제가 기자가 들었다가 구경하는 창현 의원님도 하태경 의원 모아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법안, 정책이면 정책,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년 동안 북한인권정책 실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복원할 건지, 복원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복원이 이제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상 잠깐 3시간을 좀 갖고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좀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장실 분들이 다니고요. 한 5분만 잠깐 있었다가 한국 정책을 복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저희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또 정부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에게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NGO 활동가들의 신정부에게 바라는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임여상 우리 소장님 여기 신정부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건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북한 인권 관련된 기록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임여상 박사님 오시고요. 얘기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가 마친 게 벌써 3월이니까 2달 정도가 다 돼가는데 요즘에 이 선거 제도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정치학을 전공한 연구자로서도 대단히 새로운 의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선거 제도라는 게 아니면 지금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늘의 이 평가와 제언도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제도 덕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같은 마음으로 북한에 있는 지금 2,500만은 이와 같은 선거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다른 날을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북한은 선거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한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유호근 교수님이 지난 5년간의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이어서 그런 평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개선책이 더 있을 수 있고 무엇을 강조해야 되고 또 무엇을 좀 더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인권은 여야가 없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외교에는 여야 없이 추가적으로 서로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와 외교 문제는 초당적이기는커녕 여야가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야의 잘못이라기보다 여야로 선거를 통해서 그런 정당 구도를 만들어준 저 유권자의 책임이 더 많을 것이고 제 발표는 새로운 정부가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이지만 20여 년 넘게 북한 인권에 대한 활동과 연구를 해온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일종의 반성 겸 성찰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여야도 없고 추강적이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인권은 보편적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집행해야 된다라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교관분들 계시지만 하지만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편적이거나 완전하게 비정치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남북 대치 상태에서 그 정도가 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치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치성을 부여해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것 가장 본질적 측면의 인권에 있어서는 여야 진보 보수의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남는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그리고 또 뒤에 이어오는 또 다른 정부에서도 인권의 가장 핵심적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보편성과 일관성과 비정치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줘야만 지금 정부에서 북한 인권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5년 뒤에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분들이 그런 경험을 갖지 않도록 가장 일관된 원칙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런 자리에 몇 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남북한의 정책이나 남북관계의 상황으로서는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인권 개선도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제한된 접촉, 양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교류가 불가능한 이런 방식으로는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좀 전에 이야기하신 이호근 교수님이 원하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상봉은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에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조금 더 높이거나 조금 더 개선하거나 조금 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좀 최근에 5분의 대통령을 교체해 왔지만 조금 더 이런 표현만 써봤기 때문에 현재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원하면 전혀 획기적인 전면적인 방식으로 풀어서야 됩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적어도 남북한 관계와 북한인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틀을 전환해야 된다. 그 핵심은 저는 남북한의 자유왕래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가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여기에 따르는 남북한의 추후 전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을 하고 이것을 실천적으로 옮긴다면 적어도 통일되기 전의 전소독의 관계, 적어도 지금 분쟁 상태 이전의 대만과 중국의 관계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동서독과 중국 대만은 통일되기 전에도 주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자유롭게 상호 방문할 수 있었고 투자할 수 있었고 관광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북 제재에 의해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에서 북한에 달러를 보내줄 수 없고 상품을 보낼 수 없고 공장을 세울 수 없지만 지금도 남북한 주민들은 제재에 전혀 관계없이 서로 왕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이나 전 세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반도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 한반도 내 구성원이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이 왕래를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시하지 못하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여러 정부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반복해서 해왔었습니다. 어떤 정부는 저에게 대단히 과격하다고 했고요. 어떤 정부는 대단히 저보고 혁명적이라고 했고요. 지금 정부는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어떤 정부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 쪽에 있는 이산가족 또 납북자, 군포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비전향 장기수 또 북한 주민 중에서 북한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분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갈 수 있는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받아들여도 처음에는 100대 1, 1000대 1의 비대칭적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의 정책적인 전환을 이루면 통행, 통신, 통관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걱정할 필요 없을 겁니다. 지금 북한의 관광, 개성공단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땅이 갈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왕래할 수 있으면 공동의 생활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실질적인 통일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현 정부에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런 제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이런 발표를 하니까 언론에서 이것만 딱 보도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다음 명이 하지 않으시던데 오늘 좀 자세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북한인권법 2016년에 만들어져서 통일부와 법무부의 국가공무원들 국장급, 과장급 자리만 몇십 개 만들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민간은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진 정부의 직제에 계신 분들이 민간을 단속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고 제약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북한인권법입니까? 저는 공무원들 자리 만드는 걸 충분하게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북한인권재단은 근처도 가지 못했고요. 그렇게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통제 역할을 했다는 건 저는 이것만큼은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북한인권법 대선 공약에도 정상화하겠다고 써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북한인권재단 여야가 이사진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추천 권한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부여해라. 그래서 그 정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사 임명하고 선거에서 막히면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여야 자기 중심으로 운행하더라도 국가인권재단은 유지될 겁니다. 지금처럼 5대5로 하자고 하면 너도 먹지 말고 나도 먹지 말고 이건 먹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인권에 대한 논의는 그런 접근은 죄악시 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 조사 기록 정부에 맡겨놨더니 통일부 법무부에 서로 자기 차지해서 나누어 사고 있습니다. 이거 최소한 합치세요. 두 번째는 나누어야 될 이유 전혀 없습니다. 통일부와 법무부의 부처 이익구조로 나눈 것이지 적어도 냉정 현 정부에서는 합쳐야 됩니다. 북한인권 대사 아직도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취임하면 임명하겠다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인권 대사만 임명한다고 해서 일이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함께 포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원희 교수님 지난 정부에서 지금 정부죠.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2명의 어부 강제 북송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안이 과거에 더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사형제도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이 2명을 북송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사형제 폐지 국가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명백한 이익이 있는 사람을 보냈다면 그건 사형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도 재발 방지까지 명확하게 조치해서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 북한인권 정보센터에서 북한인권 침해 사건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대한민국 정부가 가해자로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건 반드시 책임 규명을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보센터는 20여 년 동안 한양대에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13만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오늘까지 2년 4개월 동안 실태조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통일부에서 중지시킨 것입니다. 중지되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즉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저는 현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의 바로미터를 이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가 5년간 나름대로 북한인권 조사를 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와 법무부에서 축적하고 있다라는 발표만 했을 뿐 무엇을 축적했는지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북한인권법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제는 명백한 지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민간에게 국제사회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최근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7명, 8명, 9명 이상 있고 군사분계선이 책정된 이후에 억류된 분은 수백 명이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통령 특사들이 평양에 가서 자국민을 비행기에 싣고 돌아오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대한민국 현 정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이 문제 북한과 크게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어 보입니다. 정상회담에 언급한 적이 있다라는 말을 흘려서 들은 적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 진정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공식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서 존재 이유를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 정부는 북한 주민만이 아닌 북한 안에 억류되어 있는 제국 억류 국민 송환위원회와 같은 것을 정부 산하에 두고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과 협상하고 남은 가족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또 지난번 강원도에서 들어온 분들 강제 송환할 때 정부는 거짓 발표를 수없이 했습니다. 물론 거짓 발표하면 여러 번 있습니다. 기소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국가기관 원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몇 명만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북한주민 소환 시민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대한변호사협회든 국제기구든 민간인단단체 제3자가 참여해서 국가기관원이 아닌 사람이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저희들이 동의하겠다는 것이 북한인권 기념관, 박물관도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수많은 도시에 있지만 거기에 버금갈 만큼의 피해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이런 부분을 기념하고 교육하고 자료를 축적할 공간도 없습니다. 저희 북한인권 아키비움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의 북한인권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 차원만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주제와 대상을 포함하는 북한인권 기념관, 박물관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제가 정리한 자료집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는 대략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가지 하도록 발제에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 정보를 전달하는 곳에서 델리케이와 통일방송 대표를 맡고 계시는 유경배 대표님을 통해서 북한인권 NGO의 어려움과 그리고 새로운 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방송 영어로는 UMG라고 대대를 통해서 운영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에 3시간씩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매월 한 차례씩 북한 주민들에게 SD카드에 영화나 드라마, 뉴스, 또는 각종 인권이나 민주주의 교육 이런 콘텐츠를 담는 저희는 그냥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로 이름을 붙였어요. SD카드를 북한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델리케이 게임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북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뉴스를 한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 내에 있는 주민들까지 전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한 목적은 북한 주민의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어려운 점들을 새 정부에서는 좀 이런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핵 문제죠. 북한의 평화를 중단시키고 한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두 번째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외부 사회에서 지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문제. 이건 뭐 제가 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과 주변 이해당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중국, 심지어 뭐 한국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러면서 이런 이해당국들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과 통일 문제는 특히 남북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지금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많이 있고 크게 발전됐습니다만 특히 한국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그 인권 침해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주민과의 연대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죠. 이런 걸 하는 데는 역시 한국 내에 있는 특히 북에서 온 탈북 단체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북한 인권 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인권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의 어려움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북한 정권이 외국 사회와 철저히 북한 사회를 차단하고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부와 교류하고 다양한 형태로 왕래하는 북한 주민들의 처벌을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과 연대와 협력이 어렵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북한 당국은 2020년 1월부터 국중무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중국경을 차단했죠. 그리고 이런 방역조치 차원에서 대규모 부대를 국경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군부대를 국경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국경 지역을 폐쇄, 도시 봉쇄, 지역 간 이동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마당과 외부와의 흥동활동, 주민들의 이동 유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외국 사회가 소통하는데 이것은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간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 융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아예 외부 정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을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머리 스타일 또는 옷차림 또는 한국식 용어를 쓰는 것까지 일일이 감시받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들까지 단속 처벌을 받는 경우 처벌의 강도가 그 이전에 비해서 2배, 3배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 주민이 외국 정보를 보고 듣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 대상으로 한 외부 정보 활동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죠. 비용이라든가 위험도가 그 이전에 비해서 10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리에서 수시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점령하고 있고 심야 시간대에 흠지도 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까지 철저하게 검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사회의 폐쇄, 통제, 그리고 처벌 강화 이것이 북한 인권, 특히 북한 주민의 언론 자유라든가 북한 주민과의 연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가로막는 굉장히 높은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특히 심해진 문제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한국 사회 정치 환경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난 한 4, 5년간 겪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는 그냥 현 정부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고 또 소극적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와의 대화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그런 문제라고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문제 차원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심각한,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 인권 운동을 압박하거나 또는 심지어 탄압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만큼의 강의 행위를 하는 단계로까지 되었습니다. 이 점은 앞에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도 대단히 놀라서 생각했습니다.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북한 인권 단체들을 사무검사라는 이름으로 그 활동을 통제하고 억제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법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까지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수준이 아니라 북한 인권 활동을 명백하게 탄압하는 행위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정치 환경 때문에 북한 인권 운동이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가 한국 시민사회라든가 아니면 기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다른 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유행지와 데일리의 기회를 내어주자면 기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저희 사업비의 대략 3분의 1 정도는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거나 보조금이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거나 후원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저희 예산의 대략 한 30%나 되던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사업 비용,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비용이 3%로 줄었어요. 10분의 1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이런 점은 북한 인권운동이 한국 사회 정치 환경에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자.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극복 방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 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그걸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계획은 수립했지만 실행은 단 하나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계획 대비 실행 정도를 제가 평가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평가해봤던 거고 저는 30%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 계획을 반드시 수립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법에 따라서 그리고 수립이 됐으면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인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별 전문화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 인권운동이 2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화가 일어났고 각 영역에서 튼튼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유익 분야의 인권단체들, 다양한 캠페인과 권리擁護 활동, 그리고 탈북민 구출과 정착 지원,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 등등 여러 영역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워낙 유행에 민감하고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에 모 정부에서 통일 대박론을 터뜨릴 때에는 모든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이 앞에 다 통일 의제를 가지고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 이름까지 다 통일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반성되네요. 저도 그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자유조선방송이라고 했었는데 통일 대박론이 나오고 나니까 정부 지원을 조금 더 받아보려고 국민통일 향수이라고 이름을 얄팍하게 붙였었어요. 저를 반성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북한 인권단체들이 영세하고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겨내야 되는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정보 유입이 또 미국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의 정보 유입 예산이 대폭 늘어나니까 모든 단체가 자기 사업 영역에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다 포함했습니다. 또 한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북한 인권 말고 좀 돌려서 유화적인 인권 활동 해달라고 하니까 인도적 지원 또는 SDG 사업 이런 쪽으로 또 모든 단체들이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그동안 튼튼히 자기 영역을 구축해야 되는 활동에 큰 지장을 받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트렌드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튼튼한 자기 영역을 전문화해서 성장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와 인권을 활용하는 그런 균형감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게 안 되면 단체가 꾸준히 성장하지 못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휩쓸리다가 결국 역량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어렵고 늘 영세하고 늘 영향력 없는 그런 인권단체가 남지 않을까 우려돼서 의견드렸습니다. 세 번째, 북한인권재단 꼭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이 저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당들이 그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가지고 인권재단이 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간 부서 또는 신정부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것을 소극적인 정당으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여론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북한 인권운동은 소수 과격한 사람들의 그런 운동이 있는 것처럼 매도당하기도 하고 여론에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북한 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탈북자들의 강의와 그들의 방송이 다 중단되거나 폐지됐습니다. 뭐 이런 걸 지적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KBS 한민족 방송,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복방도에 있는 다양한 방송국에서도 탈북자들이 다 출연자들이 다 마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강의, 통일 강의에서 그전에는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그들의 강의도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북한 인권 활동이 확보하기 어렵고 그런 확보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홍보, 교육 캠페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통일 교육, 안보 교육에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실상을 반드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의 의제들, 앞으로 향후 어떤 의제들을 제안하고 그 해결해 나가야 될지 개인적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 인터넷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북한 주민,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인권 침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이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야 된다는 것, 나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북한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그들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회처럼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당 정책 교양 이외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사회에서 북한 주민이 인권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한 열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와 인터넷 자유를 위한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이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리는 인권의 백화점처럼 다양합니다. 이동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자그마한 자유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고통 가운데 그 인권 문제 가운데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는 저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런 사회 21세기에 그런 세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 3년 또는 5년 동안 북한 당국에게 적극적으로 정치범 수용소 조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조사 기록. 이건 뭐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 정부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왜 감춰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지금 미국 많은 협력해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북한 정부와 인권 대화. 이건 북한 당국이 거절하겠지만 인권 대화 테이블 의제로 그러니까 북한 남북 관계 의제로 인권 문제가 절대 몰아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저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개정하고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 인권 대화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싫어해 비난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권 문제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긴급 의료 지원. 북한 당국은 북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 대리NK에서 지난 2년간 꾸준히 취재한 바로는 북한의 코로나 실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저희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에서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그 백신 지원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북한 주민이 실제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다. 또 이것으로 수많은 환자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면 북한 당국이 아무리 거절한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한 긴급 지원, 이것은 당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올바른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JTBC와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성공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경제, 민주주의, 문화, 방역, 국가적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은 세계 10위에 나름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국민들,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자부심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북한 인권 단체 활동가로서 유엔과 세계 여러 나라 외교가를 대상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10대의 선진국 국민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에 상처가 나는 적장이 있었습니다. 국제그룹에 참여하는 많은 북한 인권 활동가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 5년간 인권 외교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성공한 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정책을 펼치지 못해서, 그리고 선진국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선진국 국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자부심에 상처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나라의 국민의 자부심을 가지라 당부하는 것보다는 신 정부는 오히려 성공한 국가의 정부로서 인권 외교에 있어서 국가의 위상과 격에 맞는 책무를 다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 외교를 위한 정책들을 그리고 그 정책들에 대한 제안을 먼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5가지 제안을 드릴 건데요. 이 제안들을 실행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자부심도 커지고 국제적 책무도 다하게 되길 기대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유엔 북한 인권 교류한 공동 제안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추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정부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식의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의 존재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기고 한국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는 국가들, 그리고 북한과 대화하는 국제 인도주의 및 개발 기구들과 함께하는 북한 인권 개선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SDGs와 UNDPRD 전략 계획 등에 동참하는 국제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과 주민 생활 개선 방안을 협력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 백신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북한이 북중 국경지역 봉쇄로 인해서 의료 부족 문제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기구를 통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이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탈북민 정착을 협조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가 한시적으로 탈북민을 태국에서 캐나다를 구성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도록 만든 것은 캐나다의 북한 인권 시민단체 한국스가 지난 8년간 캐나다 정부를 대상으로 애덕고시를 진행했기 때문이죠. 이 프로그램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으로 여기에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는 탈북민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제3국의 탈북민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합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용한 외교력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숨은 탈북민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북송 방지, 나아가 한국 입국을 돕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력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 규명 노력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UN OHCHR 서울사무소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그리고 북한인권 결의안, COI 보고서에 나오는 권고안 등을 토대로 북한 당국이 저지른 반인도 범죄의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연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UN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안보리를 통한 ICC 제소 등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해서 희생자가 기대하는 인권 해결 방안들, 진실 규명, 대상, 치유, 화해까지 포괄적인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책임 규명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 새 정부가 유엔 서울 사무소가 진행하는 이 같은 책임 균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상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책 실행의 기반이 될 원칙과 가치에 대해서 방금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이 한창 경제개발을 하던 80년대, 90년대와 달리 이제는 지구 환경을 무시한 채 경제개발만 추구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인권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가치를 무시한 경제 발전과 정치 외교 또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 새 정부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국제무대 다방면에서 한국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처럼 발전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전하며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몇 안 되기 때문인데요. 국제기구나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시민단체, 세계적인 언론사의 지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국도 세계적인 문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선도, 전파하고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그렇게 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계적인 인권단체 활동가들로부터 듣는 전언에 의하면 미얀마나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아시아 내의 인권이 열악한 국가들에서 일하는 국제단체들은 한국이 지역 인권 개선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합니다. 새 정부는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현지의 인권 문제 개선에도 효율적으로 개입하는 인권 외교를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인권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실현한 한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경험 속에도 인권 외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로써 10대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줄수 실행함으로써 국제적 책무와 도리를 다하고 후발주자 국가들에게 발전의 모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 인권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외교 무대에서 새 정부가 원칙으로 삼아야 할 4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은 그 자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가치이지만 남북관계나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해도 되는 변수가 아닙니다. 남북 교류협력, 정상 간 대화 추구, 비핵화 협상 등을 위한 노력은 유엔 등 다자 외교에서 인권의 가치를 고수하는 원칙 사이에 분명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러지 못한 결과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을 거부하거나 반인권적, 반헌법적 대북 전당법을 채택하거나 북한의 한국 공무원 서해상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 규명 요구의 부재 그리고 한국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적극적 인권 무시 행위자 반인권적이며 일부는 반인권 범죄를 방조하거나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경점은 국제적으로 좀 불법이고 수치스럽고 북한 당국 앞에서는 좀 기겁한 행위였죠. 40, 50대 또는 60대 이상의 국가들이 발의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나오고요.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투표도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될 정도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인데요. 그런 사안이죠. 유엔 대상 애드보커시 참여 활동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사실상은 결의안 공동제안국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애드보커시를 사실상 펼칩니다.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저희도 활동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공동제안국, 결의안 공동제안국이라는 존재는 결의안의 첫 페이지에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랬을 뿐이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여기서 빠지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은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크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죠.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이라는 존재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여론에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빠졌죠. 이 말은 벽이한 공동제한국에 빠지게 된 결정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또는 청와대가 북한 인권 외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북한 당국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거죠. 참으로 비시한적이고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인권 문제를 이렇게 다른 목적의 조건이나 변수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 규정에 따라서 인권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어떤 정치세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 인권 외교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모든 분들이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 인권 외교 정책이 180도로 널뛰기를 했는데요. 이런 패턴이 계속됐기에 동맹국과 함께하는 외교 무대에서 다자 외교에서 그리고 또 당연히 또 북한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에게는 단기적인 위협만 당했을 뿐입니다. 즉 북한과 대화 협상 단계에서 조정당하는 입장에 처했죠. 심지어 북한 당국이 한국 시민단체 활동을 물론이고 인권 문제까지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외교 무대에서 인권 가치를 추구하는데 틀림없는 일관성을 갖춘 외교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기풍을 뿌리내리는데 기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이번 정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인권 기반의 외교 정책을 북한 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인권 연합 국가들의 문제에서도 그리고 국내 인권 문제에서도 일관성을 확고히 보여줌으로써 장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당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언급에 있어서 주눅들거나 소극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북한 당국이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인권 문제를 우리가 주눅들어서 말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인권 문제는 한국 등 선진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또는 자발적인 제도와 정책 개선 문제로 풀어나가자고 담담하게 적극적으로 북한 당국에게 먼저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좀 전에 앞서 발표하셨던 윤여성 소장님께서 제안하셨던 그런 직접 인권 브리치를 활용하자, 직접 만나자라는 제안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시민사회, 문화, 가치 등에서 한국이 변화 발전해온 모든 역사적인 행위들은 장기적으로 북한 국가 정상화의 여정에서 모범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걸어가는 발전의 과정에 북한에게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이러한 발전의 과정들이 북한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한국 정부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한국의 인권 외교 정책을 이끌어 나가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다면 이 좋은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료집 41페이지에 보시면 민관합동 북한인권위원회를 설치하자,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민관합동 북한인권위원회를 왜 설치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 시기가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대략 25년, 사반세기가 벌써 넘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제1당사자인데 유럽에 프랑스에 예를 들면 피에르 리굴로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데도 미국이 먼저 했습니다. 2002년인가 그리고 일본도 2004년에 그리고 2014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COI 커미션 오브 인콰이어리에서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가 유엔에서 발표되면서 이것이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 규범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참석하신 분들 모두의 그런 자기 희생과 굉장한 노력이 있었죠. 특히나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이 활동이 재정적으로나 조직이라든가 이런 인원면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5년 정도가 지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꽤 발전했고 지금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20년 동안에 유엔의 한반도 아젠다에 중요한 이슈로 올라 있죠. 유엔에서 한반도 아젠다 그러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북한 핵 문제, 또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 세계적으로 이미 북한 인권 문제는 글로벌화되고 북한 문제 이런 두 가지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새 정부도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대북 정책에서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원래 이게 민간 주도로 돼야 되고 정부는 거기에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북한 인권 정책의 방향과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고 논의해 가야 하는 것이 좋은데 이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도 1년이 많이 늘어났고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북한 인권법에 따르면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북한 인권 정치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3년간의 북한 인권 정책의 방향 같은 걸 내놓으면 북한 인권 재단에서 그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북한 인권 재단의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거 참 정말 여기 오늘 외국 대사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인권 문제라는 거는 뭐 유엔 헌장이나 세계 인권선언문 전문가 1, 2조만 봐도 1조, 2조만 봐도 지금 뭐 정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때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재단을 이제 내부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이사분들도 이제 추천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그 당시에 여당이었죠. 이사장을 하실 분도 비공개적으로 내정이 되고 그리고 사무실도 만들어졌었습니다. 또 남북하나재단이 마포에 이제 제가 있을 때인데 그래서 우리 마포에서도 남북하나재단하고 이 볼륨을 비슷하게 조직으로 비슷하게 가져가자 해서 사무실도 마포 그쪽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북하나재단에 그때 그 전산 담당, 컴퓨터 쪽에 좀 먼지 필요하다 실무자가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파견도 했어요. 보낼 때 한 직급 올려주자 이런 제안도 제가 하면서 보냈는데 사무실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 야당에서 북한인권재단에 이사를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이사 5, 야당 이사 5, 그리고 통일부 추천 이사 2명 이렇게 되면 총 12명이 재단을 설립하는 이사회 기본 구성 요건이에요. 이 12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재단의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안 되고 북한 인권 재단 자체가 설립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새 정부가 행정부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럼 행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현재 이제 5월 10일 이후로 야당이 되는 곳에서 5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줄 것이냐, 저는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부와 그다음에 언론과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을 해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압박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쉽지 않을 거라는 저는 봅니다. 왜? 지난 5년간 여당 입장에서도 그걸 안 했는데 야당이 되어서 그걸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는 그 배경에는 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97년에 한국으로 오신 황장엽 선생님, 조선노동당 국제비서, 사상비서를 하셨고, 김일성의 비서도 하셨고, 그분이 제가 연구소,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소죠. 제가 있어도 그 연구비서를 제가 11년 6개월 했습니다. 연구원 겸. 그러면서 이 북한 정권이 무슨 소리를 하면 저게 무슨 소리다.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본질을 보는 그런 어떤 것에서 뭐 제가 잘 본다 그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고 대체로 저들이 무슨 소리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지난 4월 22일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이 남조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온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온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또 저는 그놈들이 왜 공개했는지 눈에 보여요. 그 내용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북남 공동선언,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하고 9.19 평양선언을 높이 평가하시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도 북남 공동선언 실천과 통일의 밑거름이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서 보내오셨다 이거예요. 친서를. 그리고 이 북남 간의 이 수뇌들의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심의 표시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퇴임 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변함없이 김정은을 지지하도록 일종의 정치적 인지로 잡아들은 협박 비슷한 겁니다. 이게 충실하게 김정은 대비를 노력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한 배경은 결국 평양 영향력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북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증거가 있느냐, 그거는 가을에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알아야죠. 그런 것처럼 오래 하면 이거 보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면 새로 그러면은 이게 야당이 되는 민주당에서 인권재단 이사를 할 것이 뽑을 것이냐 추천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선거가 2024년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이제 힘으로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때까지 북한 인권 활동을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놓은 이 아이디어가 바로 민관 합동 북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자. 지금 이 북한 인권 이슈의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 그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이것이 하나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있고. 이게 한 카테고리. 또 하나가 중국 등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 이 크게 세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북한 인권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담당하는 데가 참 많아졌습니다. 볼륨이 커지고.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이제 인권 관련 자료를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아왔죠. 20년 가까이 이렇게요. 그리고 또 북한 정보사회화를 계속 오래 해온 팀이죠. 전문부장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납북자 문제는 최승용 대표께서 많이 다루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인권 문제는 원래 민관 합동이 제일 좋은데, 근데 이게 다행히 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합동위원회를 많이 좀 개설해서 TF를 만들어서 그것이 소정에 성과를 거두고 나면은 그것이 해체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플렉스블 하달까 아니고 유연성 있는 걸 하겠다 하니 이 북한 인권위원회를 만드는 것만큼 민간합동위원회가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출범을 시키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위원장이 되시고 또 부위원장으로 이제 정종우 과거에 안보수석 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위원장 나왔고 그렇게 만들면 돼요. 정부 주도로 먼저 위원회를 만들면 되는데 이 북한 그때 통일준비위원회도 의견이 많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여기 북한 인권위원회만큼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세계 인권선언과 같이 그런 보편성, 인간의 기본권 문제를 인식하는 분들 오랫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 국내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또 이건 단체, 그 다음에 해외에 계신 유엔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초빙해가지고 인권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출범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에 있는 이 각종 북한 인권 관련한 업무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단체들 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한 2년을 활동을 하고, 그 사이에 정말 야당 저기에서 개과천선해서 북한 인권 재단이 설립된다. 그러면 북한 인권 재단 활성화하면 돼요. 네. 충분히 활성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2년 동안이라도 물론 또 2년 후에 총선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 그런 각도에서 민간 합동 북한 인권을 설치하자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참석하신 우리 이창현 의원님하고 양정숙 의원님 가셨나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나 외국 대사관에서 오신 분들은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왜 이런 정치 현실 때문에 도대체 이런 것이 왜 안 될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쨌든 이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두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분단에서 기인을 했다는 것, 그것이 평양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 이거를 잘 고려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 문제와 같이 그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다른 게 뭔가 무엇이 대북정서 다른가라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미국이나 일본,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는 가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냥 평양의 눈치를 보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세계 인권 선언에 기초해서 그런 철학을 갖고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대해주기를 제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우리 북한 인권 단체들이 모두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을 끝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